저는 호텔에 앞에 가서 이렇게 서 있잖아요. 네. 그럼 저한테 키를 주면서 발레 부탁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걸 마시더니 뭐라고 했느냐? 판타지카다. 자, 이제 10분 경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10분 경제. 이게 책이 재미난 게 뒤에 보니까 입다, 먹다, 짓다. 네. 그렇죠. 이렇게 파트를 나눠가지고. 맞습니다. 입는 것부터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세히는 이제 10분 경제 책에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웨딩드레스가 흰색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요? 네. 뭐 이건 그냥 당연히 순백색 요 정도로 생각은 할 텐데요. 아닙니다. 원래 웨딩 드레스는요, 검은색도 있었고요. 그다음 빨간색도 있었고요. 다양한 드레스였습니다. 그런데 한때 전 세계를 지배했던 여자가 한 분 계셨죠.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영국에. 예, 대영 제국 시절에. 그 빅토리아 여왕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가장 부유한 사람이고 가장 권한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겠죠. 네.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의 여왕이니까요. 예. 그 여왕이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 예. 그건 당연히 전 유럽 호사가들과 아니면 귀족들의 다 주목받는 이벤트였겠죠. 그렇죠. 그때 그 빅토리아 여왕이 선택이 뭐였느냐는 당연히 전 세계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때 빅토리아 여왕은 선택합니다. 내 결혼식은 모두를 흰색으로 해줘. 꽃도 흰색, 장식도 흰색, 내가 입는 웨딩 드레스도 흰색. 이걸 빅토리아 여왕이 처음으로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대관식을 했고요. 저 결혼식을. 네. 왜 그렇게 했느냐? 당시 흰색을 한다는 건 엄청난 부의 상징인 게 그 당시에 무슨 표백자가 있었으며 무슨 빨래 자주 했겠어요. 그래서 흰색 옷을 사도 조만간 검은색이 됩니다. 누렇게. 네. 그리고 결혼 연미복으로 샀던 옷을 예. 결혼식만 할 때 입으려고 샀겠습니까? 그 당시에. 일반 서민은 그때 결혼식 때 입을 옷 사가지고 평상복으로도 입는 거예요. 근데 평상복을 흰색으로 입으면 얼마나 더러워지겠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래서 검은색 웨딩드레스, 때 잘 안 타는 웨딩드레스가 비일비재했는데 빅토리아 여왕이 내가 부의 상징을 확실히 보여줄게. 흰색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 유럽의 왕실들, 공작들, 백작들이 나도 흰색 한번 해볼래. 이게 트렌드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그게 바다 건너 미국, 중남미까지 다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이제 흰색 웨딩 드레스를 지향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세탁 기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네네네. 이게 관습 아닌 관습으로 전 세계에 자리매김하게 된 과정이 이렇다는 거죠. 이 책에서도 그거를 이제 경제 효과로는 밴드웨건 효과. 맞습니다.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해주셨고. 경제가 또 이렇게도 이어집니다. 네. 최대한 재밌게 설명해 드리려고 역사적인 맥락, 산업적인 맥락 많이 넣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도 그렇고 백의 민족이라고 해서 네. 하얀 옷 많이 입는 네. 민족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우리는 그게 이유가 뭐냐면 목화, 면화를 주로 입잖아요. 예. 그 원래 색이 흰색이죠. 아하. 우리는 색깔을 칠하는 게 돈이 있어야. 염색 기술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린 반대죠. 오히려 화려한 색상을 입을 때 더 그렇죠. 급이 높아 보이고. 네. 조선시대 임금님들이 브랜드 옷을 좋아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이것도 그때 명품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려는 용포라고 하죠. 용포. 그 용포가 바로 브랜드예요. 예. 그런 의미로. 예, 설명을 좀 드리면 정확히 말하면 봉황입니다. 봉황. 예. 용은 진짜 누구만 입을 수 있었어요? 왕. 아니죠. 중국 황제죠. 예. 우리는 봉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청와대 문양이 봉황으로 돼 있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이거 왜 안 바꾼 거야? 용이 더 급이 높은 건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린 관습적으로 생각 없이 조선시대 때 썼던 문양을 개량해서 청와대 문양으로도 쓰고 했었을 텐데 네. 조선시대 때 그 문양을 썼던 이유는 제후국가라고 칭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옛날에 뭐 사극 제목도 용의 눈물 이렇고 막 왕을 다 이제 용에 빗대서 네. 그래서 왕의 뭐 아픈 부분을 건드리나 영린을 건드리나 이렇게 용에다가 많이 표현을 했는데 맞습니다. 조선시대 근데 실제 왕의 옷에는 자, 설명드리면 왕실은 봉황인데 옷은 용포를 입었어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럼? 나 스스로 중국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게끔 그리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건데 중국에서 누가 오면 옷 갈아입는 거예요. 봉황이 네. 사실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이었고 그렇죠. 네. 그걸 이제 브랜드라고 네. 이야기를 하신 거네요. 그러면서 재밌게 그 나의 위치를 브랜드로 나는 위상이 어디다
이런 걸 알려주려는 그런 데로 활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현대 사회도 비슷하죠. 있죠.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느냐가 내 위상을 또 말해주고 네. 한때는 큰 브랜드가 유행했다가 요즘에는 그 부자들이 이제 브랜드 많이 안 써 있는 거 입는 거. 그 뭐라 합니까? 이름 까먹었다. 노브랜드 아니고요. 노 브랜드. 이마트 거고. 네. 저는 호텔에 앞에 가서 이렇게 서 있잖아요. 네. 그럼 저한테 키를 주면서 발레 부탁하는 거예요. 저는 옷 좀 입어야지. 큰일 났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브랜드 옷을 좋아하는 것도 일종의 네. 계급 사회 그렇죠. 인식이 좀 있는 거네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책에 좀 써드린 거죠. 어. 그래서 사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명품 시계나 명품 옷을 많이 입잖아요. 그게 자기 크레딧을 설명해 주는 거래요. 크레딧. 네. 이 사람 이거 발주하면 괜히 돈만 받고 튀는 거 아니야? 이거 그 감당이나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거 걱정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거 박진영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자기가 미국에 진출해서 여러 뭐 레코드사들 돌고 뭐 엔터테인먼트사 돌 때 네네네. 처음에는 박진영은 허례허식은 좀 없는 스타일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냥 갔는데 사람들이 잘 안 밀어주더래요. 그리고 쓱 뒤돌아봤더니 자기 주차장 나올 때 쫓아나오더래요. 무슨 차 타고 왔는지 보려고. 도대체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왔는데 제 급이 뭔지를 보려면 차가 무슨 차 타고 왔는지 보려 온 거예요. 그걸 보고 에이 12호로 태고 온 거야? 뭐야? 이렇게 되거나 슈퍼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어쩔 수 없이 박진영이 초반에 미국 진출했을 때 좋은 차랑 좋은 시계를 좀 차고 다녔대요. 타고 다니고. 그래야 시계만 해도 롤스로이스 벌써. 뭐 렌트에 갖고 가고 막 그래야죠. 야, 이거 뭐 진짜 저 한국에서 좀 꽤 잘 나가는 사람인가 봐. 이거 한번 검토 좀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그 후광 효과가 또 필요합니다. 네. 오늘 어떤 차 타고 오셨어요? 저 자전거로 왔어요. 따릉이? 따릉이. 내가 맨날 이런 취급을 당하지. 아까 그 단어 생각났습니다. 뭐예요? 올드머니룩. 브랜드가 안 써 있는. 예. 그 진짜 부자들은 이제 이해했습니다. 브랜드가 안 써 있는 네. 올드머니룩을 입는다. 오늘 브랜드가 없는데요? 예. 비싼 겁니까? 싼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일부러 비싼 옷을 입으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업하시는 그거 분들도 어쩔 수 그렇고. 없더라고요. 네. 저도 이해해요. 네. 제 친구 중에서도 소득에 비해서 좀 세게 해요. 그래서 제가 친구니까 야, 좀 저축 좀 해마. 너 지난번에도 뭐 샀는데 그러다가 재수자 돈 나. 그때 야, 우리 와이프도 빨리 하랬어. 이게 교섭력이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업가들은. 네. 또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있어요. 그 기업 탐방 다니면서 네. 막 이렇게 기업 이야기도 듣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너무 좋은 차 타고 가면 안 된다고. 수입자가 슈퍼카나 네. 진짜 하이엔드급 차량을 타고 가면은 네. 우리 회사 지분을 너무 많이 살 것 같다. 오히려. 대주주를 위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몇 %씩 사갖고 막 이렇게 공시할 정도 사면 부담이 되니까 그렇죠. 적당히 그랜저 제네시스 정도 타고 가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예. 그랜저 제네시스 좋은 차인데. 아니 뭐 BMW 한 5시리즈 정도 이 네. 정도까지. 또 하나 재밌는 게 네. 몇 주만 지나면 할인하는 옷 가격 어떻게 정하는 걸까? 예. 이게 항상 초반에 좀 뽕튀기가 있죠, 옷 가격은. 네, 그렇죠. 예, 몇 가지 좀 방법론들을 이제 알려드린 건데요. 네. 뭐 시장 침투형인지, 시장 침투형이라는 건 우리 브랜드와 우리 옷을 더 많이 알려주기 위해서 그 챕터가 교과서에 수록된대요. 그래요? 네, 지금 생각하니까. 수요와 가격 탄력성. 네,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정리해서 이제 넣었는데 말 그대로 옷 가격도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작용된다라는 거고요. 하여튼 가격 결정의 비밀들을 좀 적어놔. 그렇죠. 근데 옷 가격은 처음에 약간 부풀리고 세일하고 네. 그래야 또 사람들이 세일하네 이러면서 또 사는 거고요. 그 이유들 중에 재고 관리 때문도 있어요. 음. 안 털면 결국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럼 차라리 원가만 확보되더라도 무조건 털어야 되니까 무조건 할인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아울렛으로 보내고. 예. 2차 아울렛으로도 가고. 예. 3차 아울렛으로도 가고. 그래서 저는 예전에 대학교 때 잠깐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방학 때. 다시는 백화점에서 옷을 안 삽니다. 그렇죠. 그 가격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알죠.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매장에 있을 때 10만 원에 팔았는데 그 다음날 앞에 매대로 오니까 한 20% 할인하고 그 다음에는 에스컬레이터 옆으로 가요. 그럼 거의 한 30-40% 쌓여지는 거예요. 예. 불과 며칠 차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저는 정가로는 절대 안 삽니다. 옷을. 먹다의 영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0분 경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환타를 만들게 한 원인 제공자가 히틀러라고요? 예. 히틀러 때문에 환타가 탄생. 설명 이것도 드리면 2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콜라를 미국 바깥에서 가장 많이 수요했던 나라는 독일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참전하면서 적성 국가와 경제 교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콜라 수출도
근절합니다. 네. 그랬는데 히틀러가 전방의 장병들을 위문하러 돌아다녔는데 네. 거기에는 이제 우리로 따지면 학도병이겠죠. 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도 나중에 참전을 시켰잖아요. 아, 제군 정말 수고가 많네. 뭐가 이렇게 필요한 게 뭔가 했더니 네. 학생이잖아요. 콜라 먹고 싶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공차고 그다음 마셨던 콜라 생각이 납니다.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럼?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히틀러가 어쩔 수 없이 독일 엔지니어를 부릅니다. 그 당시 그 콜라 지사장 했던 사람을 불러요. 그 사람이 뭐래도 알겠지 해서 그냥 원액 받아다가 판 사람을 부른 거예요. 네. 야, 콜라 원액 구할 수 없어? 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에서 주질 않아요. 그럼 근처 영세 중립국인 스위스나 이런 데서라도 좀 가져와 봐. 그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전쟁통에. 그럼 네가 콜라 같은 걸 개발해. 시킨 거예요. 근데 그때가 또 어떨 때입니까? 개발 못 해가면? 그죠. 거의 그냥 그렇죠. 목숨 걸어야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느냐 하면 유장이라고 불러요. 예. 우유를 치즈로 만드는 과정에서 누런 물이 뜨는데 그 누런 물을 유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버리는 물건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당시는 전시다 보니까 먹거리가 전부 군비로 조달되다 보니 남는 게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장에다가 과일향 섞을 수 있는 것들 몇 개가 주어졌고 그래서 이걸 막 가공하고 뭘 해서 탄산까지 넣어봤더니 특히 과일향을 넣었더니 상큼한 맛이 나면서 콜라 느낌 비슷한 게 좀 나더래요. 이거 괜찮은데? 하고 히틀러한테 직접 가져간 게 아니라 그 밑에 보좌진한테 가져갔죠. 당신 콜라 개발했어? 아, 콜라 같은 건 아닌데, 콜라는 아닌데요. 비슷한 걸 한번 만들었습니다. 하고 딱 드렸더니 이분이 그걸 마시더니 뭐라고 했느냐? 환타지카다라고 한 거예요. 아, 웃지 마세요. 진짜 이거 역사책에 나온 진짜입니까? 거야. 예. 그게 환타예요? 아, 그래서 환타예요. 그래서 환타를 만든 게 독일이고 정확히 말하면 직접적인 업무 지시는 히틀러가 내린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전쟁이 끝났잖아요. 네. 독일인들이 콜라를 안 먹고 환타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아, 거기 또 입맛에 이제 길들여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콜라 마시긴 또 좀 돈이 좀 많이 들었을 것도 있고. 그리고 자기 적성 국가였는데.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 콜라 회사가 환타를 인수했어요. 아, 나중에. 예. 그래서 환타는 지금 코카콜라 겁니다. 그렇죠. 코카콜라가 M&A 또 많이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비화들 속에서 M&A에 대한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아, 대체제와 또 M&A까지. 그렇죠. 대체제를 관리하는 기업들. 우리가 투자할 때는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되냐면 독과점 기업에 투자해야 되거든요. 버핏처럼. 예. 그럼 독과점 기업이 되는 방법들 중에 하나는 코카콜라. 계속 독과점 기업이잖아요. 네. 경쟁자를 다 사버리는 거예요. 거의 펩시만 못 사고. 네. 환타? 야, 얘네 많이 컸네. 사. 뭐? 저기 게토레이라는 새로운 음료를 마신다고? 그걸 사러 갔어요. 그랬더니 안 판대요. 그래서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파워에이드를 만든 거예요. 아. 네. 성장하지 못하게. 게토레이가. 네. 우리가 못 사면 예. 너네도 주고. 딴지를 거는 거죠. 계속. 경쟁자를 예. 강하게.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탄산음료 너무 뭐랄까요? 건강에 안 좋아서 안 마신다고 하면서 오렌지 주스 마시니까 오렌지 주스 1등이 뭐야? 미니메이드 오케이. 그다음에 캔커피가 요즘 난리라고 1등 조지아, 코카콜라. 전부 코카콜라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제를 전부 자기 거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능력. 이런 회사들이 바로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회사고 독과점적인 지위 속에서 시장에서 독주하는 회사가 되는 거죠. 제품뿐만 아니라 경영 방식으로도. 그렇죠. 그게 또 강력한 제품으로도 해자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산업에서도 그냥 오로지 1등 네,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재밌다. 또 하나가 여기 188페이지에 있는데 한국인이 매운 음식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다고요. 아, 예. 원래는 우리나라에 그 고추장, 고춧가루도 되게 늦게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신라시대 김장을 보면 백김치예요. 고추장, 고춧가루는 사실 임진왜란을 네. 전후로 해서 들어온 게 여러 가지 학설이거든요. 그때 이제 고춧가루가 이제 우리가 사용하게 된 대표적인 식자재가 된 거고요. 네. 그때부터 이제 우리 식단에 이제 매운 음식이 올라가게 된 이유, 그다음에 그게 어떻게 우리의 주류로 자리 잡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기술해 놓은 챕터입니다. 너무 다 얘기하면 또 안 사요. 이 제 친구 출판사에서 무조건 팔아야 돼요. 아니 근데 이렇게 얘기로 듣는 게 참 재밌어요. 맞긴 해요. 근데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은 박정훈 교수님이 또 방송 많이 하시니까 약간 음성 지원되는 느낌이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배에다 손을 올리고 농구공 이렇게 끼고 설명해 주신 느낌이 납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 이게 독과점 얘기했을 때도 그 이 비싼 이야기 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병뚜껑을 아무나 못 만든다면서요? 아,
예. 회사 차린다고 병뚜껑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예. 우리나라 주세법상 병뚜껑은 아무나 못 만들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마침 오늘 관세 얘기했으니까 관세. 예. 관세랑도 그 관련이 큰 건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중화학공업 육성이라든가 국가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네. 돈을 어디서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세금 올리면 괜히 경제 위축만 시키니. 그래서 생각을 딱 해봤더니 당시 위정자들이 밀주가 너무 성행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건달들이 와가지고 밀주 만들어서 팔고 그러다 보니까 업태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그 밀주를 대대적으로 관리하기가 너무 힘드니 네. 병뚜껑 만드는 회사를 국세청의 허가를 받은 특정 회사로만 지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병이랑 병뚜껑이랑 숫자를 더블 카운팅 해보겠다. 그렇죠. 네. 더 정확히 말하면 병뚜껑 개수만 세보면 되는 거죠. 아하. 왜냐하면 뚜껑 없이 술을 팔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병뚜껑 만드는 회사를 한 곳만 처음에는 허용하고 거기에서 삼화안간이라는 곳인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진로에서는 병뚜껑 몇 개 발주해갔고요. 크라운 맥주에서는 몇 개 해갔고요. 금복주에서는 몇 개 해갔고요. 아, 오랜만에 그럼 그거대로 그거대로 과세 때리는 거죠. 그렇게 시스템이네 진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없는 세수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조세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설명했던 그런 챕터입니다. 또 하나가 왜 점심값을 돈으로 안 주고 식권으로 줄까 이런 챕터도 있습니다. 네. 이건 그냥 회사가 그냥 간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회사가 특정 목적으로 그 돈을 쓰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우리가 복지 지출을 모두 현금으로 주면 좋을 거 아니에요. 내가 쓰고 싶은데 다 쓰니까. 예. 그랬는데 복지 지출을 현금으로 줬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예를 들어서 불법적인 약물을 산다든가 알코올을 섭취하는 데 쓴다든가 이런 거예요. 나 네. 그동안 다 밥 안 먹고 술 사 먹을래. 네. 그래서 바우처 제도를 자꾸 운영하면서 그거 쓸 때 살 수 있는 쿠폰으로만 주는 게 소비를 그걸로 강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회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굶어가면서 네. 난 다이어트 때문에 아니면 집에 뭐 필요한 물건 가져가려고 식권 대신 물건 산 데 쓰겠다라고 하면 사장님 입장에선 근무 효율이 떨어지겠죠. 든든히 밥 먹고 다시 집중해서 일하라고 했는데 배고파 하면서 진짜 예를 들어서 일을 집중을 못한다. 그러면 그건 원하는 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업무 효율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어느 목적으로 쓰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식권화하기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맥락들을 설명을 한 그 겁니다. 식권을 당근에다 팔 수도 있고. 그렇죠. 누구는 현금으로 유동화하고. 예. 그러면서 또 이게 유동화도 우리가 또 배우는 겁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뭐 지역 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 화폐 발행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그런 비슷한 맥락인 거네요. 맞습니다. 지역 화폐로 발행하고 그게 정확히 말하면 특정 시점 안에서 쓰지 않으면 소멸되는 형태로 한다는 건 반드시 어느 대상자들을 위해서 어느 시점 안에 그 돈을 꼭 써라. 이걸 강제하는 거기 때문에 경기 부양 효과는 충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딱 특정 목적에 맞게 쓰도록 하기 위함이다. 네.